아 졸려. 아이고. 전일고는 언제야? 8월 계약. 11일이요. 8월 11일? 뭔 일이 있었냐면 나는 교토를 밀었다고? 아 이거 앞에 편집할 거야. 물어본 거잖아. 편집하면 돼 앞에. 아니 내가 교토를 밀었어? 잘라버리면 돼. 교토를 밀면 어떡해. 난 안 믿었지. 아, 내가 아니, 꽃알. 나 어쩐지 고화장 좋아하더라. 고현장이라고. 아 참. 방학 때 잘 미리 얘기하는데 방학 때 잘 쉬고. 알겠지? 왜? 저 학교 가잖아. 아 맞네. 난 집에서 할게. 우리 학교 그런 거 2, 3학년만 하는 반가워. 너 8월 5일 계약이라며. 어? 네. 5일이야? 5일이요? 아니 그게 학원 방학 31일 1, 2잖아. 네. 그니까 학교에서 그걸 해야 돼. 학교에서 막 자습을 너 그러면 아니 학원 방학 때 잘 쉬라고. 학원 방학 때 잘 쉬라고. 어. 학교 방학 때 잘 쉬라는 줄 알았어요. 학원 방학 때 잘 쉬어. 아, 학원 방학 그치? 때 진짜 쉬어야겠다. 쉬어. 나 어차피 수업해야 돼 나와서. 학원 방학 때 나 초딩 오전에 특강 있고 도경이도 해야 돼. 응? 도경이도 있어 도경이. 이학기 수업 도경이 그냥 학원 방학 때 수업해달라고 해서 수업하려고. 풀게야. 가능할 수. 3일 동안 3일은 3일 동안 문제 1600 하루에 600문제. 나 학원 방학이라서 어차피 니네 다른 선생님 숙제 많이 내줄 거 아니야. 방 3일 동안 마플 다 끝내려고. 그래 아니 끝내 1800몇 문제, 1860몇 문제. 하루에 600문제. 하고 진도는 어차피 나는 숙제 안 내잖아. 역사는 숙제가 없어. 개념 다 알아보네. 그러니까 개념을 학교 수업 해준다고 방과후. 다 알아보고 있어 지금. 방과후 아니 다음 주에 끝나. 다음 주까지 방과후에서 은기한테 범위 다 끝내줘. 아무튼 나 말해도 될까? 네. 그래서 역사 숙제 없으니까 잘 놀다 와. 네. 네 공부를 아예 안 하지 말고. 네. 알겠지? 네. 공부 아예 안 하지 말고. 수학을 해야죠. 고화장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 그 요화정을 먹든 고윤정을 보고 오든 역사 좀 윤정은 어떻게 보고? 인스타로 봐. 인스타로 보든 수학을 하다 걔가 고화장. 고화장. 그 잘 보고 그 복습 좀 해. 복습. 복습 잘해와. 그리고 통사나 통과 어려운 애들은 방학 때 좀 해. 그럼 편할 거야. 어려울 수. 통사 통과 어려운 애들은 알겠지? 이해가 안 돼. 통사 2학기 때가 더 어려운 거 알지? 2학기 통사요? 2학기가 더 어려워. 어차피 제가 어려운 남들 더 힘들기 때문에. 법이랑 법, 경제 경제. 뭐 제가 힘들면 그런 거서. 남들 더 힘들거든요. 경제가 또 나왔는데. 경제 마스터. 경제 계산 있잖아. 경제 계산 있잖아. 저는 경제 마스터라. 저도 경제 마스터이고. 저희 학교 통합사 이번에 그 계산 문제 나왔는데. 아빠가 계산 같이 제로가 듣고 있는 다 문제를 틀렸어요. 거의. 경제가 아니라 도박이지. 그냥 해. 그냥 하고. 아니 근데 안 어려우면 하지 말고. 썩은 거 아니야 이거? 마시면 안 돼. 진짜 썩었어. 이틀 동안. 도야 넌 내가 그거 꼭 넣어줄 거야. 네? 너 지금 트름한 거 내가 넣을 거야. 뭘요? 넌 지금 트름한 거 다 들어가. 스름이요? 어. 스름이잖아. 스름 안 했는데. 그럼 뭐 했어? 뭐 했어? 그냥 그거 다 들어가 어쨌든. 너 내가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내가 곁털 얘기들 편집할 건데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셔틀 드림이 레전드네 이거. 아 그래서 아주 의미하냐고. 알고. 그리고 뭔 얘기 하려 했더라. 아 이제 없네. 가자. 3일 운동. 3일 운동으로 넘어가서 3일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리 빌드업 자체가 있어. 근데 빌드업인데 이 3일 운동의 발단 같은 경우가 배경은 일단 첫 번째로 국외 상황을 봐야 돼. 국외에서는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식민지 패전 국가들에 대해서 식민지를 완전히 해방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윌슨이 내세웠었던 주의가 있었어. 이 윌슨이 내세웠던 주의가 민족 자결주의였었던 거야. 그래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에서 얘기를 하기를 일단 첫 번째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해방해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국의 일은 자국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과연 윌슨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 절대 아니겠지. 왜?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는 식민 지배 국가들이잖아. 그럼 이들이 많은 배상금을 때려봤자 독일한테 타격이 없을 거야. 왜냐면 얘네는 그 식민지 애들한테 그 배상금 다 하라고 시킬 거란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 하는 것처럼. 얘네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잖아. 50% 관세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서 협상하려고 딱 파견하려 보니까 딱 출국 직전에 취소시켜버렸잖아. 50% 관세하고 550조 내놓으라고 하고. 550조. 일본은 이거의 2배거든? 근데 우리나라 550조를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듣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생각한 게, 이거는 식민지 해방을 얘기해둔구나. 세계에서도 우리의 식민지 해방을 얘기해주니, 우리도 해방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듣지? 그런데 이제 앞서 있었던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융유황제가 있고 그 융유황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공화정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때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신안 청년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성원 선생이 무호독립선언서를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무호 독립선언서를 얘기하면서 이런 독립선언서에 촉발이 됐었고, 이 무호 독립선언이 28 독립선언서와 그리고 3.1운동에 영향을 끼쳤었던 거야. 그럼 이 무호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고 나왔었던 게 28 독립선언이었는데, 이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가 당시에 YMCA에서 일본 내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선기독교연합회에서 도쿄 내에서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조선 청년이 모여갖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얘기했었던 게 28 독립선언이었었던 거지. 그럼 이 28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이제 참고서를 써주고 해줬던 사람이 조수왕 선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조수왕 선생이 무호독립선언서를 또 작성을 하게 되면서도 28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보면은 검수해줬었던 게 조수왕 선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28 독립선언서가 이제 딱 나오게 됐었는데, 그럼 국내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외에서 28 독립선언과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통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뽕이 차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 근데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죽게 돼. 근데 이렇게 고종이 죽게 됐는데 고종의 암살설이 퍼지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고종이 죽은 이유가 일본군이 죽였다라는 게 점차 퍼지게 됐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요즘 여론은 고종 암살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취지야. 이때 당시에 고종의 5째 아들이었었던 의천왕이 있었는데, 의천왕을 일본 애들이 강제적으로 일본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 때 고종 보고 이제 너가 여기에 참석하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충격을 줘야 됐었던 거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 의천왕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있던 상황 속에서 고종을 죽이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각인을 시키는 게 실패로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절대 고종을 암살할 수 없었다는 게 학계의 진실이었던 거야. 그러면 고종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이유 중 하나가 스스로 스트레스성 화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당시 여론인 거야. 지금의 여론인데, 왜냐면은 고종이 죽기 전에 막 혼자 스트레스성 증세로 해서 왔다 갔다 했었고 혼잣말하고 미치고 날뛰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스스로, 왜냐면 의천왕이 결혼을 막고 싶은데 자기는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화병을 통해서 결국에는 못 이기고 죽었다라는 게 요즘 썰이야. 요즘 썰인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러한 고종의 암살설이 당시엔 정론이었었어. 그러니까 민중들이 분노를 한 거야. 거기다 플러스적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도쿄에서 열렸었고,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까지 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국내에서는 일단은 그 운동이라는 게, 뭔가 독립운동을 하려는 여론이 들끓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왕의 장례식이나 왕이었던 사람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장례 기간이 길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종의 무덤을 묻는 걸 인산이라고 하거든. 최종적인 인산이 3월 3일이었었던 거야. 그래갖고 3월 3일쯤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계획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럼 국내에서 누굴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은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하게 돼. 근데 이때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대부분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종교계 인사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일단 기독교의 수장이었었던 이승훈 선생,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천도교, 동학의 천도교로 계칭을 하게 되거든. 천도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손병희 선생이야. 그리고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용운 선생이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위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독립운동을 결의를 합시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원래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3월 3일 월요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방민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면 혼잡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들이 느꼈을 때는 우리는 무장 투쟁을 원하지 않았어. 그냥 평화적인 투쟁을 원했었던 거야. 3월 3일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과열될까봐 3월 2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당시 3월 2일이 일요일이야. 기독교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3월 1일로 바뀌게 됐던 거지. 그래서 3월 1일로 딱 이제 계획을 하게 돼.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막 쓰고 이제 낭독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 이들이 낭독 장소를 어디로 살펴볼까? 라고 하다가 이들이 딱 정했던 곳이 어디냐면 태화관인 거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사람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막 쓰면서 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 그럼 왜 하필 이들은 태화관이냐? 태화관은 당시 기생집이야. 기생집이고, 실제로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기도 했었어. 비밀 기지기도 했었는데, 그럼 왜 하필 태화관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 기생들을 통해서 엿들으려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놀 거야 말이야. 그럼 술을 존나게 먹인 다음에 그럼 술을 막 먹으면 이제 정신이 일사불량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중에서 가끔씩 기밀문서 갖고 있었던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보고 다시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낭독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누가 썼냐면 한용운 선생이 쓰게 됐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과격한 거야. 너무 과격한 거지. 그리고 이게 과격해가지고 최남선이라고 있어. 천도교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인데 최남선이 이걸 글을 다듬게 하게 돼. 최남선은 당시 문학과였었거든. 문학과여갖고 최남선이 여기서 다듬게 한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딱 쓰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1919년 3월 1일 4시에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탑골공원을 가려고 했어. 근데 이들이 탑골공원을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과열될까봐 안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가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태화관에서 하기로 했었고 일단 태화관에 독립선언을 낭독을 했는데 이 민족대표 33인이 모이지 않게 되니까 당시에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게 돼서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었던 거야. 그럼 민족대표 33인은 뭐 했냐? 당시 이걸 낭독한 다음에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하게 돼. 전화를 하고 우리가 이거 낭독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이들은 잡혀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서 이제 3.1운동이 팍 하고 전파가 되게 됐었던 거야. 요게 이제 1단계야. 요게 1단계고 그리고 나서 2단계로는 이 고종의 장례식을 하고자 많은 지방민들이 올라왔어. 딱 올라와 봤더니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지방민들은 당시 여기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어디로 가게 돼? 자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뭐 할까?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방민들 내려가면서 그걸 전파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전국적, 지역적으로 전파가 되게 돼. 그래서 주요 도시에 전파가 되게 되는데 당시에 주요 도시라고 하면 평양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야. 주요 도시로 전파가 되게 되고 이게 점차 농촌 지역까지도 전파를 되게 돼. 그러니까 농촌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열화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농촌 지역 사람들은 일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토지조사 사업으로 어떻게 될까? 피해를 존나게 입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의 상인연합회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상인연합회는 일단 1800년대부터 이제 일본인과 청나라의 근대적 상인들이 진출하고 나서부터 상업적으로 피해를 되게 많이 입었지. 그리고 1910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회사에 관련된 것들을 규제를 하게 돼. 이게 뭐였어? 회사령을 규정했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우리한테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상인들도 많이 이제 피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상인들도 철시투쟁을 토해갖고 철시투쟁이 뭐냐면은 철시투쟁이 뭐야? 도현아? 네? 철시투쟁이 뭐야? 철시투쟁이 상인들이 문을 닫아. 네. 시장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문을 닫고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농촌과 그리고 철시투쟁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게 됐었어. 그리고 나서 3단계로 농촌까지 전파가 되게 됐었고 그래서 해외까지도 확산이 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로 해외적으로 확산이 되게 됐었던 게 요 3.1 운동이었던 거지. 그럼 일제애들은 요거에 있어서 너무 탄압하는 게 힘들었었어. 왜냐면 전국적으로 전파됐잖아. 너무 크게 일어나게 됐었고 그리고 남학생들이 광기에 미쳐갖고 여학교를 찾아가. 여학교를 찾아갖고 우리랑 같이
독립운동하자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막게 돼. 이거 너무 과열되면 큰일 날 것 같았고, 그리고 여학교 학생들이 막게 됐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때 남학생들이 그 선교사들 막 비판하고 뭐하고 욕하고 그랬었어. 아무튼 그 정도로 과열이 됐었고, 그러니까 일제가 이거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자 경찰도 동원하고 구린도 동원하고 소방관도 동원을 했었던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 화성 제암리에서도 얘네가 학살을 해버려. 일제는 심지어. 그리고 화성 제암리 사건이 있었고, 이걸 스코필드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건의 진상 규명이 퍼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 결과 첫 번째로 화성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고, 이거를 스코필드에 의해서 화성 제암리에서 일제가 학살을 했었던 게 알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됐었던 게 최초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게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노동자라든가 여성들도 같이 참여했었던 게 의의야. 그래서 여성 계층을 참여했었던 게 일단은 유관순 있지. 유관순 열사. 원래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의 고향이었었던 천안지역까지 내려갔었잖아. 그래갖고 천안지역 내려가갖고 막 만세운동 하다가 일본에 잡혀갔잖아. 그래서 너희가 보는 유관순 열사 사진 있잖아. 그거 부은 사진이야. 그리고 되게 그 고문을 엄청 당했었어. 말로도 못할 만큼. 일단 강간은 기본이고 살 다 잘려 있어. 그냥 다 잘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일제가 되게 만행을 많이 했지. 그거 그냥 부은 사진이야. 근데 안 부은 사진 AI로 요즘 복원해보니까는 되게 더 안타까운 것 같지. 고등학생이니까 너희랑 나이 똑같아. 당치고. 유관수는 그 나이, 은빈이 이 나이. 마법이가 되었지. 이랬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가 어쨌든 이게 3.1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운동이거든. 3.1운동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독립하자는 거잖아. 근데 독립 못했잖아. 실패했잖아. 이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잡을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는데 없었잖아. 그래서 공화정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게 돼.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당시에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펼쳤구나라고 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때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었고,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줬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인도에 이걸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운동을 실시했었던 사람은 간디였었어.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은 오피셜이야. 진짜 한국에 영향을 받고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오피셜이야. 그럼 이 중국은 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냐라고 보면은, 자, 당시에 짱데스가 있긴 하는데 그 독일이 산둥반도 이권을 갖고 있었어. 산둥반도 이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독일군을 물리치겠다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회에 참전을 하게 됐었잖아. 그때 중국군도 이거를 서구 열강들이 산둥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면은 우리는 제국주의로부터 더욱더 간섭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도 제1차 세계대회에 참전하겠다 참전 의사를 밝히고 참전을 했다고 해.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 안 줘갖고 21개조 요구안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제 했던 게 오사운동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인도는 당시 영국에 있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한국을 보면은 얘네가 비폭력이고 비폭력을 통해서 불복종하는 운동을 하지 않냐. 우리도 이걸 바탕으로 우리 또 독립운동 추구해야 된다 해서 간디가 이거의 영향으로 하게 됐었던 거야. 딱 이게 이제 의의라고 보면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수립이 됐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래서 임정의 이러한 역할론이 대두가 되게 됐어. 그래갖고 국내에서도 한성정부가 나오게 돼. 연해주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한국민의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하이 지역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나오게 돼.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서 신한 청년당일 거고, 대한국민의회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전로한족 중앙 총상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됐었다.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한성정부 모두 이승만의 이름이 들어가. 그럼 이승만이 다 세 개 지역을 왔다리 갔다리 했냐? 그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손병희 선생이 대한국민의회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연해주 지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 하고 있었어? 여기서 활동하고 계셨어.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치적 스타였었던 이승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정도로 결속이 셉니다 라고 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일단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고, 상하이 임시정부야? 상하이 임시정부였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정부를 구성을 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어. 됐었는데 거기 오른쪽에 지도 있잖아. 그래서 지도는 알아도. 그래서 이때 당시 대한국민의회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었고, 여기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였었어. 됐지?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국무총리 역할을 했었던 게 이승만이었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화해갖고 우리가 공화주의 체제로 만들자라는 게 당시의 역할론이었거든. 그러면은 일단 한성정부는 초기부터 배제가 되게 돼. 왜 배제가 되게 되냐면은 여기는 국내야. 국내에서 활동하기 일제의 눈치가 너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랑 상하이 임시정부가 둘이 존나게 싸워요. 그랬다가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되겠대. 일단 연해주의 논리는 이거였어. 지금 국내에서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얘네의 논리였었고,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삼권 분립 체제가 완성이 됐었어. 이때 당시 일단 대통령 행정일이 있고 임시의정원이라고 있었어. 이게 입법기관이야. 입법이 지금의 국회기관이야. 법을 만드는 기구. 그리고 사법기구도 완성이 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체계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좀 더 우리가 체계가 완벽하고, 그리고 여기는 조계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중국에 왜? 페이지가 없는데. 아, 너 안 줬구나. 네. 일단 봐. 네. 오신 봐. 잘 보여? 네. 잘 보이시?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여기 조계제가 있고 중국과도 우리가 연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하이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1919년 5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됐었어. 되게 됐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얘네는 계승 자체가 무슨 정부 계승이냐면 한성정부를 계승하자야. 상하이에 만들어졌는데 한성정부를 계승해서 만들어졌어. 요게 특징이야. 한성정부는 배제는 됐지만 한성정부를 계승하자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거야. 됐지? 그러면 대통령으로 누가 뽑히게 되냐면은 이승만이 뽑히게 돼요. 이승만이 뽑히게 되고, 부통령으로는 이동희 선생이 뽑히게 되게 됐었던 거야. 됐어?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이들이 하게 되는데, 이때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법을 공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봐봐,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공포를 했어. 이거 하나 물어볼게. 임시의정원이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 뽑았을까?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그것 바탕 헌법을 공포했을까? 봐봐, 헌법이 공포가 됐잖아.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을 뽑았을까?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된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공포했을까? 응? 자, 헌법 공포가 먼저일까? 헌법 공포하고 대통령 이승만 선출이 먼저일까? 대통령 이승만 선출하고 헌법 공포가 먼저일까? 헌법이 먼저거든? 왜 그럼 헌법이 먼저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헌법 먼저 9월 달에 공포하고 나서 11월 달에 대통령을 선출했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 왜냐면 순서 문제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와. 임시의정원을 통해서 헌법 공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 선출인 거야. 이걸로 이건 어렵게 나오는 게 이걸로 일단 첫 번째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임시의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무조건 기억해놔. 임시의정원의 역할은
입법기구야, 사법기구야, 행정기구야? 입법인 거야. 알겠지? 입법기구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국회랑 같은 역할인 거야. 법을 입법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거 모르진 않지? 중3 때 다 배웠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거고, 삼권 분립의 역할을 통해서 삼권 분립의 역할로 수립이 됐었던 게 임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활동 같은 걸 보면 일단 행정에서는 이들은 연통제를 만들고 연락할 수 있는 연통제와 그리고 교통국을 설치를 하게 돼. 그래서 이러한 행정체제를 국내를 통해서 왔다 갔다 시켰었던 거야. 그럼 연통제랑 교통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은 국내에서 수집됐었던 독립자금 있지, 이 독립자금을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상하이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당시 국내에서 있었던 유력 인사들 있잖아. 주요 인사들을 연통제와 교통국을 연결해 갖고 상하이로 모시는 작업을 했었던 게 연통제랑 교통국이야. 네. 이거 하다가 발각돼. 연통제랑 교통국이. 여운형 선생님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반대했었어. 진짜 반대했었어. 여운형 선생님 이거 반대했었거든. 그랬는데 결국에 발각됐잖아. 그래갖고 욕 뒤지게 먹었지.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하게 됐었고, 그러면은 이러한 자금을 모금을 해야 되잖아. 결국 연통제와 교통국의 역할은 뭐야? 이 국내에서 모았었던 자금을 바탕으로 전달하는 역할인 거지. 그러면 국내에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일단 의원금을 통해서 수금을 하게 돼. 그리고 독립공채라는 걸 발권을 하게 되거든. 공채라는 게 뭐 공식적 채권을 얘기를 해. 채권이 뭐야? 나라에서 발급하는 정식적인 돈의 권리거든. 일정 부분 이걸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자, 그럼 이 채권은 이거라 생각해. 주식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 때면은 채권의 가치가 어때? 존나 낮지. 그러니까 나라의 채권이 하나당 1,000원이라 치자. 나라가 존나 잘 살아. 가치가 어떻게 돼? 5,000원으로 하게 되지. 그럼 내가 채권을 1,000원에 샀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팔잖아. 5,0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독립공채인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채권을 쫙 뿌려갖고 사게 만들어. 우리는 또 돈이 뭐였지?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한성정부에다 팔게 됐어. 그러니까 한성정부에다 임시정부에 조달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수급을 했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비밀리에 전달하고 모금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금했었던 곳이 이륙양행이라는 곳이야. 이륙양행인데 요게 이제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1호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없었어.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있었는데 일부 교과서에 있었거든. 이번에 미래인인가?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 미래에는 좀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륙양행 같은 경우가 아일랜드인 조지 쇼가 여기서 만든 거야. 중국 단둥을 통해 갖고 중국 단둥이 연통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었던 게 이륙양행인 거야. 그래서 이륙양행 같은 경우는 내가 아마 거기에 그 그림도 넣어놓지 않았어? 아, 개념책이 안 넣어놨어? 넣어놨을 텐데 이륙양행? 넣어놨지? 응. 그래서 이륙양행을 통해서 이걸 자금을 조달을 했었던 역할이 요거 있었고, 그리고 나서 부산 백산상회를 통해서 수령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인 편찬이 있는데, 역사 같은 경우는 임시사료 편찬회를 만들어. 임시사료 편찬회를 만든 다음에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들게 되는 거야. 우리 한일관계 사료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새롭게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게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들었었던 독립신문과는 다르다잉? 알겠지? 독립신문까지 나오게 돼. 이거는 난 도현이가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세 명은 사실 걱정할 게 없어. 독립협회를 안 배웠기 때문에 독립신문을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너는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독립신문과 한일관계 사료집인 거야. 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1930년도에 배웠었던 내선일치라는 일선동조론 있잖아. 이거 30년대부터 나온 건 아니야. 10년대부터 일본이 꾸준하게 밀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를 왜곡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 왜곡을 막고자 했었던 게 한일관계 사료집인 거지. 그럼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일단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었던 사람 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많았었어. 대표적인 두 명만 말해도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러한 세 명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니까, 이런 두 명도 합류를 하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외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정치 방향성은 외교 독립론이야. 이승만을 통해서 나왔었던 게 외교적으로 독립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교 독립론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걸 발전시켜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랑 친해야 되고 우리나라 독립에 대해서 정당성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외교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은 각 주요 국가에다 위원부를 설치를 하게 돼. 그게 첫 번째 파리 위원부야. 그럼 파리 지역에다 위원부를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파견할 사람은 너희가 떠올릴 게 한 명만 떠올리면 돼. 누구 파견하면 돼? 김규식인 거야. 그래서 파리랑 관련된 건 김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적으로 이때 당시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미국이랑 하면은 누구 파견하면 될까? 승만이 형 파견하면 돼. 이승만을 파견을 해갖고 하게 되고 이때 당시 독립청원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엔 극동 인민대표회의라고 해서 러시아 지역에서 펼쳐졌었던 회의가 있어요. 1922년도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레닌에 의해서 지원을 약속받아.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한인사회당을 조직했었던 이동희 선생도 여기서 부통령으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동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셨었어. 근데 요즘 이제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동희 선생님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그랬대. 이거는 기독교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약조를 받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군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당시 군사적으로는 이때 국무부라는 걸 파견을 하게 돼. 국무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설치했었던 국무부를 통해서 이제 국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투쟁단체들 있잖아. 이 독립투쟁단체를 국무부 산하로 편제를 하게 돼. 그러면서 서로군정서랑 북로군정서를 편제를 하게 됐었던 거야. 서간도에 있었던 독립군단체랑 북간도에 있었던 독립군단체들을. 이해됐어? 그러면 국무부를 통해서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가 등장했다는 말 맞아 들려?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아. 알겠지?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을 이때 하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1923년이야. 이건 뒤에서 배울 건데 이때 너희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봉고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이때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을 당하게 되면서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돼. 자유시로. 근데 이동했다가 러시아 적군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적군이라고 해서 붉은색 군인 군대가 있었거든. 그 애는 배신을 하게 되면 만주로 돌아와. 돌아와서 3부가 성립되게 되는데 그중 3부 중에서 참의부라는 게 있었어. 그 참의부까지도 이때 편지를 하게 됐었던 거야. 됐지? 그래갖고 이렇게 있었고 미국에서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나 싶었지만 이 외교 독립론이 실패로 가게 돼. 이때 이 외교 독립론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당시 윌슨 대통령 보고 미국 윌슨 대통령한테 위인 통치 청원서를 이제 파견을 하게 돼. 존경하는 윌슨 대통령이요, 저희가 지금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를 독립을 시켜주시면 저희한테 통치권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게 됐었던 거야. 근데 이게 발각이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씨벌이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승만이 펼쳤었던 외교 독립 자체가 제대로 성과가 없게 돼. 이 파리위원부랑 그리고 구미위원부까지 설치를 해갖고 잘 나가나 싶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됐잖아. 결과적으로 성과 자체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야겠다라고 해서 열렸었던 게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야.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럼 이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무장투쟁론자들이 있었어. 외교독립론을 바탕으로 외교독립과 무장투쟁론자들이 있었는데, 이 무장투쟁을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박용만과 신채호 선생이었었던 거야. 박용만은 이해할 수 있어.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뭐 만들었으니까 대조선 국민군단 만들었잖아. 이미 무장투쟁을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게 박용만이야. 이 박용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전부터 대한국민의회에서도 대한민국민회에 참석을 했었던 게 박용만이거든. 수립 당시에. 그때부터도 무장투쟁론을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게 박용만이야.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이때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창호 선생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창호 선생이 말하는 실력 양성이랑 교육 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무장투쟁과 외교독립론과 실력 양성론을 싸우게 되다가 결국엔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뭘로 하게 되면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꿀 건데 창조파랑 개조파로 바뀌어. 플러스적으로 고수파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과 신념 양성론은 결국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대결로 이제 바뀌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게 과열이 되게 되면서 창조파, 개조파, 고수파로 바뀌게 되는데, 창조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거야. 그냥 바꿔버리자는 거야. 새롭게 창조하자고. 이걸 주장했었던 게 박용만과 그리고 신채호 선생이었었어. 그리고 개조파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는 냅두되 그냥 새롭게 바꿔버리자, 개조시켜버리자는 거야. 이게 이제 안창호 선생이었던 거지. 그리고 고수파 같은 경우는 결국엔 김구 선생과 이승만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장했었던 건 임시정부를 이대로 냅두자라는 거야. 이대로 유지하고 체제만 살짝만 바꾸자는 거야. 이랬었어. 근데 결국에 창조파랑 개조파가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깨져버리게 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었고,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게 돼. 탄핵을 당하게 됐어. 국민대표회의에서 계속해서 창조파랑 개조파랑 대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국민대표회의가 끝나고 이승만은 임시의정원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보고 위임 통치를 보낸 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돼. 그럼 얘들아 봐봐. 이승만 탄핵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거야? 아니야. 국민대표는 1923년이고 이승만 탄핵은 1925년이야. 그래서 탄핵을, 이승만을 탄핵시켰었던 거는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된 거야. 내가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국민대표회의 결과 이승만이 탄핵했다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외우고, 일단은 이승만을 탄핵시킨 거, 국민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이승만이 탄핵됐다 라면 틀려. 그러니까 정확하면 어디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승만이 탄핵됐다 하면 틀린 거야. 이승만을 탄핵시켰던 건 1920년 임시의정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임시의정원의 역할이 뭐라고? 국회의 역할이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승만 탄핵됐잖아. 그럼 새롭게 누가 이제 대통령 돼야겠지? 그래서 1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추대되게 됐었는데, 박은식 선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게 돼. 그래서 이때 김구 선생이 주도를 하게 됐었는데, 김구 선생이 그러면 대한민국 이 임시정부의 대통령 체제를 바꿔버리자 해서 이제 내무부 출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바꾸게 돼.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바꾸게 됐었는데, 결국엔 이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는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 임시정부를 이탈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연통제랑 교통국까지 발각되게 되면서 자금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자금 문제 함께 벌어졌었던 게 국민대표회의였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결국에 견열이 되게 되니까 창조파랑 개조파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탈을 하게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금도 조달 안 되지, 유력 인사들은 떠났자니까 유지가 안 되게 되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유지를 시키려면 우리도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알릴까? 의열단체로 폭탄을 통해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31년도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하시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던 게 이제 김구 선생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나서 결국에는 얼마 못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게 됐잖아. 그럼 그 뒤부터 임시정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김구야. 그럼 박은식의 주도하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된 거야? 아니지, 김구 중심인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이거 있고 일단 20년대 무장독립 투쟁하고 하면 딱 되겠다. 좋은 거 없습니다. 나 그래 아파. 내가 오늘 임시정부까지만 나가려고 했는데 니네 그 개념교재 2단원까지 다 만들었어. 3단원 만들고 있어. 3단원 만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할 거냐? 몰라. 케이크 안 먹었지? 내가 먹어도 됐다. 먹었어? 지금? 언제 먹었어? 어제 밤에 그냥 이렇게 씻고 아까 전에 집에서 도현아 집 가서 꼭 얘기해. 뭐요? 세연이 사회칙 사오라 된다고. 사회적 뭔지 그냥 알아요. 알아 뭔지 내가 공지해줬어. 근데 안 사온 거야. 어떻게? 어떻게 먹으면 11시 저거 새벽에 전화 탈래? 햇빛 없어 내일 햇빛 없잖아 근데 니네 방학 때 나와서 공부할 거야? 형 방학 때? 학원방학 때 나오냐고요? 어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 니네 근데 중간고사 시험 모르지 언젠지. 중간고사 2학기 중간. 나 학교 학살생 다 학살. 있어요 아 그래? 야 동암 그래서 2야 1이야? 저희는 투주. 2 전라고도 2 확정이지 거의. 네? 전라고 2 확정이고 전이고도 2 확정이고. 뭐 걱정이라고 있는 건데. 한국사 투 배우는 거. 1920년대 독립투쟁으로 넘어가서 나 국내는 안 할 거고 국내는 그냥 가르치는 학교 있으면 보고 그거 그때 같이 할 거고 그냥 국외를 먼저 갈게. 국외 같은 경우는 독립투쟁 장치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첫 번째로 봉오동 전투로 갈 거야. 1920년도에 봉오동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봉오동 전투를 이제 했었던 사람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과 군무도독군의 갑자기 기술이 기억 안 나네. 몰라. 군무도독군에 사람이 있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홍범도를 중심으로 해서 봉오동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돼. 근데 이때 봉오동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봉오동 지역에서 영화 봉오동 전투 봤지? 그때 기관총 나오잖아. 그 고증 실패하고 그때 기관총 없어? 기관총 없는데 이제 하겠대. 그러니까 이때 일본이 빡쳐갖고 군대를 이렇게 딱 몰고 와. 이제 너희가 1920년대부터 배우는 무장 독립투쟁 있잖아. 정확히 얘기해줄게. 일본이랑 1대1로 맞다이 뜬 거 아니야. 그냥 치고 빠진 게릴라 전투야. 거기서 승리를 거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네가 딱 봉오동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 애들이 빡쳐가지고 이제 간도 지역에다가 군대를 보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보내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중국 땅이잖아. 그러니까 중국 땅에다가 일본의 많은 군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사건 하나를 조작을 하게 돼. 그게 훈춘 사건인 거야. 훈춘 사건인데 우리나라 간도가 넘어가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있어서 뺏겼을 당시에 일본이 그 간도 지역에다 철도 놔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가져갔지. 그래서 이 철도를 딱 놔주는데 여기서 이 철도를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인 용병을 고용을 하게 돼. 근데 이 중국인 용병들이 이 훈춘 지역에 있었던 철도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다라는 핑계로 일제가 군대를 확 하고 올라오게 돼. 근데 사실 이거 조작된 거야. 그래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했었고 이에 있어서 봉오동에서 머물고 있었던 독립군 홍범도의 독립군대들이 이제 대피를 하게 돼.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청산리로 대피를 하게 됐었거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몰려왔었던 게 청산리 전투였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홍범도의 군대와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군대, 북로군정사가 연합을 해서 싸웠었던 게 청산리 전투였었던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백운평과 얼양춘 전투가 있거든. 그래서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6일간 전투가 펼쳐지게 되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백운평과 얼양촌 등지에서 전투했었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제들이 어떻게 더 빡치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빡치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김자진 장군을 대본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이 빡쳐갖고 군대를 더 몰려올 거 아니까 또 대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피를 하게 되니까 이들이 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것을 다 학살하고자 일으켰었던 게 간도 참변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도에서 참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독립군들은 더 이상 이제 간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에서도 적군과 백군이라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적군이 독립군, 여기 청선리 전투를 이끌고 있었던 이 독립군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됐던 거야. 그래갖고 이들이 지원을 요청을 받게 되니까 그래 차라리 러시아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됐었거든. 근데 이들이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적군의 무장 해체를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들은 우리나라 독립군은 당연히 무장 해체 안 하지. 몽골을 당할 줄 알고. 그래서 무장 해체 요구를 거부했다가 러시아의 적군들이 이제 죽였었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 적군의 배신이 있었던 거지.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치는 게 있거든. 빈주 사건이라고. 이때 당시에 분노공정서 같은 독립군들 있잖아. 싫어하고 있었던 한인 사람들도 많았었어. 왜 많았냐면은 이거는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봤었거든. 우리 교수님한테 이게 빈주 사건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 북간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한인 마을에 세금을 뜯었었어. 세금을 뜯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세금을 냈다? 근데 점차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너 배우겠지만 20년대, 30년대 넘어서 일본이 북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게 돼. 설상가상으로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 1931년에. 여기 3명은 알아. 배워놓은 건데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만주사변 일어나게 됐었고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간도와 서간도와 연해주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인들도 거기서 더 쪼달리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있었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독립투쟁군들이 세금을 요구하게 되니까 존나 힘들게 돼요. 근데 이 한인들이 나 세금 못 내겠다 하니까 여기 있었던 독립군들이 그 못 내겠다고 했었던 한인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어. 이게 빈주 사건인 거야. 그걸 주도했었던 사람이 김자신이었고. 그래서 그 한인들이 좀 싫어했었어. 그래서 일부는 이들이 간도 참변을 자유시 이동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한인들 중에서는. 그랬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남아있었던 독립군들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러시아에서 활동도 못하고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 만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해서 만주로 돌아와서 성립했었던 게 삼부야. 그래서 삼부를 성립을 하겠대. 그래서 삼부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참의부와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소속으로 세 개를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각각 그 참의부랑 정의부랑 신민부 모두 성격이 달랐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정의부가 제일 성격이 달랐었고 참의부랑 신민부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를 표방했었고 공화주의를 표방했었다라고 하면 정의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조금 많이 표방을 했었어. 그랬었다. 그랬다가 이 삼부가 성립이 되게 됐었는데 이에 있어서 다음은 독립군들이 삼부 만주 지역에 집결했던 걸 알고 있었던 일제가 당시에 미스야 협정이란 거를 중국에 장시린이라는 애랑 있어. 그래서 일본의 미스야랑 중국의 장시링이 맺었었던 게 미스야 협정이었던 거야. 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은 만주 내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들을 토벌한다라는 내용인 거야. 아니면 중국에 대해 신고해주고 잡아준다라는 게 미스야 협정이었던 거지. 이런 미스야 협정이 있다 보니까 삼부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미스야 협정이 있는데 우리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돼.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지만 결국엔 이 삼부가 제대로 통합이 안 되게 됐고 남만주랑 북만주를 통해서 나눠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형성이 되게 되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 국민부가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조선혁명당을 만들게 됐고 이 조선혁명당에서 만든 군대가 조선혁명군이야. 그래서 이 조선혁명당 군을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세봉 장군이었었던 거야. 그리고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이 한국 독립당 내부에서 한국 독립군을 만들게 했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주도했었던 사람이 지청청 장군이었던 거야. 라고 보면 돼. 근데 내가 이 다음 파트에서 지금 고민인 게 이분들이 30년도에 독립투쟁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그 미래행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
내가 알기로는 동화는 이거를 30년대 때 같이 배워. 근데 내가 이번에 개념 교재를 쓸 때 미래엔이랑 그리고 비상이랑 천재 방식대로 썼거든? 순서를? 근데 가르치는 거는 이거를 20년대, 30년대 같이 가르치는 것보다 30년대 하면서 그 임시정부 변천사랑 같이 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지금 다음 수업부터 고민이야. 이걸 띵겨 먹을지, 가르치고 한 번 더 가르칠지. 고민을 하고 있어. 아무튼 여기까지야. 이 파트에서는 순서 문제로 많이 나와. 순서 문제로. 근데 공항고 같은 경우는 순서 낼 때 어떻게 낼지 알지? 이거? 네. 또 사료를 내겠지? 그쵸. 사료를 내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끝. 내일 몇 시간? 그럼 너 지금 집 갈 거야?